아니, 한국의 부산 날씨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그러게 한국은 후진국이라 그런지 날씨도 개판이네. 부산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여기 광고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약 3분 뒤 버스가 도착하게 되고 외국인 여성은 다소 화가 난 표정을 지은 채 버스로 올라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버스 좌석으로 향하던 도중 뒤를 돌아보게 되지만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그만 들고 있던 우산까지 놓쳐버리며 깜짝 놀라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인 버스 기사분은 버스까지 멈춰 세운 듯 손에 무언가를 들고는 외국인 여성에게 건네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버스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있는 대형 광고 회사에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엘린이라고 합니다. 불과 4개월 전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광고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장시간의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종종 다른 회사와의 작업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한국으로의 촬영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렉팅 감독인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평범한 나라들이 아닌 한국의 자연과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의 미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은 다양한 광고들을 촬영하다 보면 무조건 한 번씩은 찾아가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저희 광고업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로케이션 장소인데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직접 오기 전에는 한국이 그저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확히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느낀 건 제가 지금껏 한국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제서야 왔다는 후회였는데요. 실제 저희 눈으로 마주한 한국은 한국에 도착하고 약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편리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우 다양한 촬영을 요구하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사실상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심한 경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멀어질수록 도로에 신호등과 교차로도 하나 없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이 때문인지 광고업계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자가용의 유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기 전 1차적으로 경험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항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교통 인프라를 담당해 주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미국에서의 공항은 그저 단순히 비행기를 기다리는 역할이 전부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지루한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오락시설은 물론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시설까지 공항에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광경들에 왜 지금의 한국이 많은 광고업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촬영지 나라가 됐는지 완전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 광고 로케이션 장소인 부산으로 곧바로 떠나야만 했고 한국의 공항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촉박한 시간에 바로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한국의 공항을 처음 보고 두근거려 그런 것일까요?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렇다면 도대체 부산이라는 도시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서 기차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글로벌 광고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광고 대기업들이 모두 모여 부산이라는 도시를 활용해 각자의 아름다운 광고를 제작한 뒤 작품성을 평가하는 자리였기에
한 번도 부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엄청나게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3시간 뒤 도착한 부산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부산역 중앙광장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부산역 중앙에는 엄청나게 큰 공기청정기와 너무나 비싼 대형 TV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TV를 봐야 하기 때문인지 부산역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TV는 제가 살아오면서 본 TV 중 제일 큰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엄청나게 비싼 TV를 거기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 중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미국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생활형 범죄 집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국 정부에서조차 공공시설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것인지 미국인들과는 다르게 그 큰 중앙광장에 놓인 TV를 그저 보기만 할 뿐 아무도 훔쳐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더군요. 만약 미국의 기차역에 이러한 TV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정말 10분도 되지 않아 전부 사라졌을 것인데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국 부산역의 모습에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기술이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진짜 선진국민인 한국인들의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저보다 약 한 달 정도 일찍 한국에 도착해 있었던 저희 광고 회사의 한국지사 팀원인 체스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 1년 정도 한국에서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진행해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던 루이스는 제가 한국의 글로벌 광고제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저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역으로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고 자신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며 광고제가 끝날 때까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으로의 취업 이민을 계획해 왔다던 광고회사 직원. 루이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대단한 나라였다면서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자는 루이스의 제안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저희는 부산역 근처에 있던 한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루이스는 이곳의 김치찌개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지역 맛집이라는 말과 함께 처음 먹어보면 조금 매워서 힘들 수 있으나 아마 굉장히 맛있을 거라며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던 순간 저는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물체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김치찌개를 주문하겠다던 루이스는 뜬금없이 식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패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모든 주문을 끝낸 뒤에는 그곳에 신용카드까지 꽂아 결제마저 진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식당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에 저는 이게 지금 주문이 끝난 것이냐고 루이스에게 물어보았고 루이스는 저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한국에서는 이처럼 모든 행동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간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국가라면서 카드를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결제까지 완료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더군요. 물론 전자패드는 광고업계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는 테이블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엄청나게 비싼 전자패드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처럼 전자패드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에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루이스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요즘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문을 하는 사람과 가게 주인 둘 다 편한 방법이라 자신은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손쉽게 주문한 김치찌개는 굉장히 빨리 나왔고 돼지고기가 함께 들어가 있던 한국의 김치찌개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중 하나일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미국에서 먹던 밀가루 음식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는 속이 편안하면서 더부룩하지가 않았는데 체스터는 이것마저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의 장점 중 하나라면서 한식 자체가 몸에 좋아서 따로 식단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곧바로 1차 광고제 촬영을 위해 각종 촬영 장비를 챙긴 저와 루이스는 루이스의 가이드대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될 부산의 해운대라는 곳으로 곧바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광고 촬영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필요했던 저는 루이스의 조언으로 해운대를 처음 가본 것이었기에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일부러 차를 빌리지 말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해운대로 이동할 생각이었던 저와 루이스는 이미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차를 빌리기에도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루이스도 다소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차라리 이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자는 제안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저로서는 촬영 장비를 모두 들고 버스를 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약 10분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폭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때마침 저기 멀리서 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장비를 챙겨 버스에 올라탄 저는 그만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 같은 것이 버스 앞쪽 창가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사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알 수 없는 한국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버스를 멈춰 세우시고는 저와 루이스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버스에 옷을 넣을 수 있는 사람, 키만한 서랍장이 있는 거냐며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체스터는 지금의 상황이 익숙한 듯 잠시 기다려보라며 버스기사 아저씨분의 말을 통역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기사님의 말을 들은 루이스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지금 기사님이 저와 루이스 그리고 비싼 카메라 촬영 장비들이 비에 젖어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면서 서랍장 안에 있는 일회용 우비와 여분의 옷을 꺼내서 입어도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카드 결제가 되는 것부터 너무나 신기해서 당황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무료로 깨끗한 일회용 우비를 나눠준다니 저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버스에 타고 계시던 한국인 어르신분들도 그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와 루이스에게 다가와 옷장 안에 우비를 입혀주시고는 카메라 장비들이 비를 맞지 않게 여분의 옷으로 감싸주시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배려에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버스 승객들에게 우비를 나눠줄 수 있는 옷장까지 버스에 설치하신 한국 버스 기사님의 배려에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선진국 한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습기에 민감한 촬영 장비들은 이미 카메라 내부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고 저는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카메라를 감싸고 있던 옷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와 촬영 장비들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루이스도 저의 좋지 못한 상황을 느꼈는지 카메라에 차고 있는 습기를 제거하려면 헤어드라이어나 난방기구처럼 단시간에 넓은 열을 접촉할 수 있는 난방기구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보다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20분의 시간 동안 저와 루이스는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고 결국은 어딘지 모를 버스의 마지막 종점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카메라를 감싸쥐고 있는 저와 루이스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 종점에 닿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서 또다시 저희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체스터를 통해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난방기구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기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종점의 버스기사
휴식실에 드라이기와 각종 난방기구가 꽤 많으니 같이 거기로 가보자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이 대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저는 미국의 버스 시스템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기사님들의 휴식지인 종점 휴식시설로 들어간 순간 비겁하고 말았죠. 그곳에는 저희 집보다 깨끗하고 아늑한 침대와 소파까지 설치된 휴식시설이 펼쳐졌고 기사님은 최근 리모델링을 해서 동료 기사분들이 더욱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저의 고향인 미국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단순한 휴식시설이 아닌 커피 머신과 컴퓨터, 심지어 침대와 샤워시설까지 있는 그곳은 제가 광고를 촬영하던 회사 사옥보다 더욱 좋아 보였고 심지어 저와 루이스가 그토록 찾던 난방기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난방기구보다 차라리 이걸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무언가를 내미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제가 비싸서 구매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제습기였어요. 미국에서는 구매조차 하기 힘든 매우 비싼 제습기에 저는 어떻게 이런 비싼 가전제품이 이곳에 있냐며 여쭤보았지만 기사님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전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셨죠. 제습기에 작은 튜브를 연결해 카메라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던 점은 기사님의 도움으로 카메라와 각종 촬영 장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오던 루이스 또한 한국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 자신도 처음 알았다면서 한국의 버스 기사님들이 운전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라며 신기한 듯 버스 기사님들의 휴식처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그 후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사례금을 전달한 저와 루이스는 곧바로 해운대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광고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 후 놀랍게도 저는 부산에서 열린 광고제에서 해운대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광고 작품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1등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제가 끝난 후 저와 루이스는 저희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버스 기사님을 찾아가 1등 상금을 모두 전달드렸고 기사님은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자신의 기사 동료분들과 밥값으로 잘 쓰겠다며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미국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인생 최대의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버스 기사님들과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국 버스 기사의 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 저는 약 2편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이미 1편은 미국과 각종 유럽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언제까지 한국에서 광고 촬영을 하며 지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느껴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2편은 부산에 어디로 가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프랑스의 강이 똥물이라 수영이 가능할까? 파리 올림픽 때문에 프랑스 이미지 추락하는 거 아니야? 여기 프랑스 방송사 촬영팀이 한국에 왔다가 파리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에 휩싸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지역 방송사에서 촬영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네트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쪽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파리에선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랍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100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나 올해 파리올림픽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야외 개막식을 준비하는 등 막바지 단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이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서 안전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방송사 스포츠국에서도 파리올림픽 중계부터 대규모 올림픽 특집 방송 기획이 한창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국의 직원들은 특집 프로그램 하나씩에는 다들 투입되어 방송 기획에 참여하고 있어요. 영상 기획에 대한 회의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파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역대 최고의 올림픽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평창 올림픽과 현재 개최 중인 파리 올림픽을 자꾸 비교해 보게 돼요. 파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기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거든요. 느려 터진 와이파이 속도, 길거리의 악취, 빈대, 낡은 화장실 소매치기 등 파리에서 개선할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혹시 파리 지하철에서 유료 화장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행 책자에서도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더럽거든요. 돈을 받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파리 지하철 역사의 유료 화장실은 정말 배가 아파하는 님과 하이파이브 할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면 절대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배가 아파서 뛰어들어갔다가도 배가 아픈 게 사라질 정도로 지독한 냄새와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더러운 상태는 정말 최악이에요. 게다가 프랑스를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랑스는 향수빵, 와인, 치즈 말고도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찌린내와 개똥이에요. 길거리에서 노상 방류하는 사람들이 많고 개똥도 잘 안 치우기 때문인데요. 노상 방류를 막아보겠다고 공공소변기도 설치를 했었는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어찌나 찌린내가 심한지 현지인들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냄새예요. 파리에 여행을 왔던 분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의 향수 냄새와 찌린내가 뒤섞여 나는 역겨운 냄새에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그리고 개똥을 잘 안 치워서 길거리에 개똥이 뒹굴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이 여름에 열리는데 관광객들은 길거리 찌린내와 개똥에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과 비교를 하니 파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더군요. 한국처럼 파리를 전부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이런 청결한 도시는 될 수 없겠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들떠있던 마음은 개최일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답답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의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 때 촬영차 처음 한국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사실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은 땅도 엄청 작은 나라면서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침략당했었고 아직도 전쟁 중이라서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한국에 가야 했을 때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위험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에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팀을 따라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몇 시간이 넘는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규모와 깔끔한 공항 내부의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무료 와이파이가 막히는 것 없이 바로바로 터지더라고요. 프랑스 파리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이라 비교가 엄청나게 됐죠. 같이 온 촬영팀 동료가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인천공항이 무려 선진국 공항 순위 1위에 있다는 충격적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희는 직업의 특성상 유럽 주변 나라에 촬영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까다로운 입출국 절차와 화물칸에서의 저희 촬영. 장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불편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간편한 시스템으로 입출국도 상당히 편리하였으며
특히 촬영 장비 수화물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받았어요. 더욱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도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는 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는 장비를 잘 챙겨야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공항에서는 한눈판 사이 장비를 도둑 맞은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신기하게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더군요. 캐리어를 화장실 입구에 놓고 볼일을 보는 사람도 있었죠. 프랑스였으면 당장 도둑이 가져갔을 겁니다. 우리 촬영팀은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숙소가 있는 서울의 한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이어 지하철에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낡고 악취가 가득한 파리의 지하철만 타다가 깨끗하고 최신식인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선 얼떨떨해하며 올라탔는데 순간적으로 내릴 땐 어떻게 내리는 건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파리 지하철은 노선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문도 있지만 대부분 내리는 사람이 문에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올려야 문이 열립니다. 이걸 제때 못하면 내려야 할 역에서 못 내릴 수도 있어요. 촬영팀 전원이 내리는 방법을 몰라 순간 얼음이 되었어요.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다가 자동으로 열리는 지하철 문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저희들을 한국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한국 사람들 눈에는 저희가 과거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게다가 촬영팀 전원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탈 때부터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방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가방이 신경 쓰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았다는 행위부터가 저에겐 놀라운 광경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메고 있어도 소매치기를 당하는 판국에 감히 가방을 몸에서 떼어내 선반에 놓다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가방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방이 놓여있는 자리 아래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내리며 바뀌고 있었고 주인은 분명히 가방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린 것 같았어요. 가방을 더 지켜볼 수 없었던 저는 동료에게 가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성격이 활발하고 넉살이 좋았던 동료는 앞자리에 있는 한국 남성분에게 저 가방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자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은 무거울 때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붐비면 가방을 선반에 두고 내릴 때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반에 있는 가방은 주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믿기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혹여 주인이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하철이 종료될 때 분실물 센터에 입고될 것이고 가방 안에 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인은 쉽게 가방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도 예전에 쇼핑하면서 샀던 새 옷을 가방째 두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분실물 센터에서 영수증을 보여줄 옷을 금방 찾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면서요. 촬영팀은 이야기를 듣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에서는 소매치기가 일상이에요. 심지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리지앵까지도 소매치기의 타깃이 되어 휴대폰을 손에 쥐는 것은커녕 가방을 품에 안고 다녀도 순식간에 귀중품을 훔쳐가 버리거든요. 파리 올림픽을 보려고 프랑스에 온 관광객들이 또 얼마나 소매치기를 당할까 생각하면 벌써부터 나라 망신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파리에서는 늘 긴장을 하며 다녀야 하는데 한국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녀도 되고 주머니에 넣어 다녀도 되고 가방에 입을 벌린 채로 돌아다녀도 소매치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한국의 지하철 에피소드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으로 출발했고 그곳에서 촬영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막내 스태프가 카메라 가방 하나를 공항에 놓고 온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독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감독님은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촬영용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예요. 게다가 산지 얼마 안 된 카메라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더 크게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잃어버렸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내 스태프가 공항에 연락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카메라는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 예상했고 막내 스태프가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해 첫 촬영부터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공항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고 공항 관계자는 잃어버린 가방의 크기와 색상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이 무엇인지 등 정보를 물어보고는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감독님의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카메라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건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놀람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가방은 많은 인파가 돌아다니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누가 가져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도덕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을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180도 달라졌고 감독님도 평창 올림픽 관련 촬영을 하러 왔는데 한국의 시민의식이 더 흥미롭다며 이 부분을 촬영해보자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평창에서의 계속되는 촬영 때문에 힘들었지만 감독님이 제안하신 한국의 시민성에 대한 추가 촬영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평창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촬영팀은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이동하고 있던 와중 어디선가 사고가 난 것인지 뒤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4차선 도로에 빼곡이 있던 차들이 갑자기 양옆으로 붙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많은 차들이 한순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좁은 도로를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의 정점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과연 프랑스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들 역시 한국인처럼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해도 몇몇은 이기주의의 성향을 보일 테니까요. 그 광경을 본 저는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이런 장면을 촬영하자고 말씀드리려고 감독님을 봤는데 감독님은 역시 베테랑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미 카메라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믿지 못할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프랑스에 복귀하여 추가 촬영본인 한국의 시민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기획하였습니다. 그 방송본은 저희 방송국 역대 시청률로 기록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느덧 한국에 다녀온 지 3년이 지났네요. 한국에 대한 첫 기억이 너무도 좋아서 이번에는 일 때문이 아닌 휴가로 한국에 방문하려고 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문화들이 너무도 많아서 한국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프랑스 올림픽이 전 세계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잘 마무리되길 기원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한국에 가기 싫어요. 제발 절 보내지 마세요. 여성은 편집장에게 잔뜩 화가 나서 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민헨에 살고 있는 루비루입니다. 저는 기자로 활동 중인데 이번 한국에서 하는 여름 문화축제를 취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문화부 기자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의 문화와 한국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게 취재를 해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따로 중요한 사건을 취재 중이라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집장님은 지금 한국에 갈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왜 이런 기회를 마다하겠다는 건가? 저는 편집장님의 말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취재를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한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동료 기자 로나가 급작스럽게 맹장 수술을 하게 되어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열광적 팬이었던 로나는 제가 대신 취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병원 병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루비루 너무 부러워. 한국에는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화장품 좀 사다 줘. 꼭 부탁할게. 로나는 전화통화 내내 울듯한 목소리로 저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인기가 많은 건 알기는 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던 저는 로나의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로나는 회사 동료이기도 했지만 서로 잘 맞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로나는 제게 꼭 들려볼 곳과 사야 할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픈데도 전화까지 해서 부탁하는 말을 듣고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빨리 완쾌하길 빌어주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하는 여름보령 머드 축제와 싸이의 물총 축제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케이팝을 좋아하는데 저는 싸이의 팬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공연을 보러 가기는 힘들었지만 주말에 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한류 스타를 보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보통 출장을 갈 때면 독일 국적 항공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가는 것이니 한국 국적기를 타고 가라면서 회사에서 대한항공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독일 사람이니 독일 항공기를 타는 게 편할 텐데 한국 국적기라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탑승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동양 사람이 질서 있게 서 있는 모습에 독일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모습에 조금 놀랍습니다. 줄이 꽤 길어서 들어가는 게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능숙하게 여권과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선 기계에 태그를 하고선 들어갔습니다. 여권을 보니 한국 여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줄은 금세 줄어들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자라서 해외로 갈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늘 미리 체크인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승무원이 비행기표와 여권 이야기를 해야 그때서야 꺼내드는 독일인이나 유럽 사람들을 많이 봐와서 이런 모습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비행기에 타자 정말 아름다운 승무원들이 여자가 봐도 반할 정도의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항공 승무원들은 어떻게 저렇게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아름다운지 붙잡고선 피부 관리 비법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한국 사람들에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승무원들이 식사를 승객들에게 주기 시작하자 주위의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선 같이 좌석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승무원에게 자신의 메뉴를 말하고 선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 후에 식사를 받다 보니 승무원의 배식을 하는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한국까지는 멀어서 여러 번의 식사 시간이 왔는데 저는 주위의 한국 사람들이 좌석 테이블을 펼치는 걸 보고선 식사 시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빠르고 눈치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아름다운 모습도 모습이었지만 정말 친절하였습니다. 다른 항공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은근히 강압적인 모습으로 승객을 대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승무원들은 물 한 잔을 요청해도 아름다운 미소와 재빠른 동작으로 물을 가져다주는 모습에 진정한 프로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 항공기를 탔지만 독일 항공기보다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출장 갈 일이 생기면 꼭 한국 항공기를 예약해달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질서 있게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도 너무 놀랐습니다. 독일의 공항들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깔끔하고 엄청나게 컸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그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의 모습이 귀엽고 신기해서 한참을 구경했네요. 안내 로봇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제 모습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온 기념으로 로봇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의 발전한 모습에 감탄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자니 비싼 택시비가 나올 것 같았어요. 물론 출장비라는 게 있으니 타려면 탈 수 있었겠지만 저도 엄연히 직장인인데 마음껏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요금은 아주 싸서 처음에 요금을 보고선 이렇게 싸면 민헨 지하철보다 안 좋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개찰구부터 너무 최신식이었습니다. 민헨의 지하철은 무임승차도 심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지하철은 잘 이용하지 않는 주의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개찰구에는 누구 하나 무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런 모습의 한국인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승강장은 냄새는커녕 쓰레기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 느껴졌습니다. 승강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출입구마다 두 줄로 줄을 잘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선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조명이 아주 밝았고 의자나 문 어느 한 곳 부서지거나 지저분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스크린에 멋진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고 의자 중 일부는 핑크색 의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세상에나 임산부를 위한 의자가 있는 지하철이라니요.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고 비어 있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해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타면 앉아있던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에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배려와 질서,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높은 나라일 줄은 몰랐는데 대단했습니다. 민헨의 끔찍한 지하철을 생각하니 한국의 대중교통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경복궁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동료 로나가 꼭 이곳에 가서 아름다운 한국의 옛날 궁전을 사진 찍어오라는 임무를 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극 드라마의 오랜 팬이었던 로나는 이번에 여기를 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경복궁이라는 곳을 검색해 보았는데 조선시대 왕이 있던 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인 광화문에 도착하였는데 생각 이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과거의 어느 시대에 온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로나의 부탁도 있었지만 경복궁을 거니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구경했습니다. 왜 그렇게 로나가 이곳을 오고 싶어 했는지, 한국 드라마에 빠질 수 있었는지 직접 와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물의 아름다운 곡선에 매료되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 핸드폰으로 바로 로나에게 보내줬어요. 로비는 메시지로 너무 감동했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명동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곳에서의 로나가 준 임무는 바로 화장품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남산과 남산타워가 보이는 명동은 한국 사람도 많았지만 외국 관광객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헨에서 가끔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기는 했지만 이런 디저트들을 보는 건 처음이어서 신기했어요.
회오리, 감자와 떡볶이, 계란빵, 호떡 등등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회오리 감자라는 걸 사서 먹었는데 감자 하나를 얇게 잘라서 회오리 모양이 되게 만들어서 튀긴 이 감자칩은 굉장했습니다. 독일에서 먹는 감자튀김과는 다르게 바삭하고 멈출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길에 서서 음식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K푸드를 만나니 그런 건 아무렴 어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먹고 꼬치에 과일이 끼워져 있고 설탕이 발려있는 탕후루라는 걸 사 먹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죠? 독일도 단맛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데 이 탕후루라는 간식은 달고도 너무 달았습니다. 저는 이 단맛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거리 음식을 먹고 나서 들어간 곳은 화장품을 전문으로 파는 곳이었습니다. 로나가 적어준 화장품 목록을 보면서 화장품을 골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름다운 승무원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피부가 좋았어요. 그래서 로나가 적어준 목록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건 제 것도 같이 샀습니다. 요즘 K뷰티가 유명해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았는데 화장품 매장에서 제 피부에 테스트해 보는데 왜 다들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바르고 피부 미인이 되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명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데도 겁이 나지 않았고 한국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도 연인과 가족,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안전한 나라라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놀랐고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축제 당일이 되어 저는 고척 동구장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밀려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각 입구마다 사람들이 줄을 잘 서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이런 곳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는 걸 알 수 있었죠. 게다가 구장 안에는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손에 들고 좌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냄새에 끌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어디서 저 음식을 파냐고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음식을 파는 곳으로 갔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들이 팔고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치킨을 팔기도 하고 크림새우라는 것도 팔고 있었습니다. 햄버거에 핫도그에 맥주, 그리고 한국 아이스크림 등등 한국의 유명한 간식은 모두 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닭강정과 유독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크림새우라는 걸 사왔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좌석에 앉아서 그 음식들을 먹었어요. 한 입 크기로 되어 있는 닭강정 한 입을 먹자 겉이 바삭한데 매콤한 양념이 발려있는 독일에서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정말 맛있는 닭튀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던 크림새우는 새우도 큼직했는데 바삭함보다는 튀김옷이 두툼해서 맛있었습니다. 소스가 독특해서 끝맛이 매콤한 소스 덕분에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런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국에서 축제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축제에 앞서서 한국의 여배우가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배우는 늘씬한 몸매에 레깅스를 입고 짧은 배꼽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매력적인 배우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조용해져서 뭐지 하고 주위를 바라봤습니다. 남자 기자들은 다들 집중하면서 물을 뿌리는 모습을 바라봤고 역시 그 여배우가 저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신 가요를 여자 가수가 나와서 불렀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수가 라이브로 많은 사람 앞에서 K-팝과 애국가 부르는 걸 보고 저는 경악하였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고음마저 너무 훌륭한 엄청난 가창력에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저는 애국가를 듣다가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 표정이 숙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부른 그 여가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박정현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는 박정현 씨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영문학과를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가창력의 가수가 있었다니 정말 저는 그 가수의 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공연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에 아주 익숙한 듯이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탔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미남 미녀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바라보는 저도 즐거웠어요. 다들 한 목소리가 된 것처럼 노래를 하고 환호성을 외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은 질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 등 흥이 많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도 그걸 보다가 신이 나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같이 흥얼거렸습니다. 한국 공연 문화가 대단하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열정과 에너지가 남다른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기를 보고 호텔로 돌아와서 제가 쓸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축제도 재미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과 높은 수준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놀 때는 놀 줄 아는 흥이 넘치는 응원 문화에 대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물론 한국 공연장에서 먹은 맛있는 한국 디저트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올 때와는 다르게 저는 짐을 싸면서 이번 출장 일정이 참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고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에 로나가 회복하면 한국에 같이 여행 오자고 말해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